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5번째 68페이지 1. 소제동과 정도전의 민본사상 1362년 공민왕 11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한 정도전은 우왕 때 실권자인 이인임과 경복흥 등이 실시한 친원 배명 정책에 반대하다 유배당하였다. 1375년 우왕 1년 그는 북원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로 경복흥 등에 맞서다가 나주목 회진년 관할인 급평부곡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정도전은 급평부곡 한 작은 마을인 소제동, 현재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에서 귀양살이를 시작하였다. 소제동은 일반 촌락과는 다른 특수행정구역인 부곡의 조그만 별다를 것 없이 지극히 평범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정도전이 귀양살이로 2년여를 살았고 또 삼봉집에 소제동기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소제동은 역사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근래에는 정도전의 민본사상에 바탕을 둔 통치 철학이 이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전은 소제동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농민 생활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봉집중 소제동기 출처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 消灾洞记道传另居消灾洞黄年家洞即罗蜀不取居平之地，有寺曰消灾，故以为名。环洞皆山也，而其北东则重峦叠岭，形势相属西南诸峰，低小可以垂望，右其南原野平，掩树林烟火，茅茨10余户，乃会津县也。其名山水曰锦城山。瑞崇其尾以据乎东北罗之镇也曰。月出山清秀突兀，以阻乎东南灵岩郡界，也曰锦江。由罗东南流过会津县南西入海，洞距海数十里，其山峰海障之气，中人肌肤并作无实。然朝夕惠民气象万千，已可也洞中无异，草木为黄毛，竹间于松南人家门户，藩篱以竹代木，其潇洒清寒之状，使远人疑悦耳。安之，也居人淳朴，无外目利游为영상강 이따 전화해야 되지. 嘉善言幼喜饮，美酒熟，必先生克制，当不置酒。日久一公有京城籍者，颇识字，其天能谈笑，亦皆善饮。兄弟同居有徐安籍者，
老为僧曰：安心沟，长面如泥。凡方言理化，相景履象之事，无不既有金千富者，曹松者其因，宜成其言之流也。曰：纵于游，每得食土物，必持酒浆而来，饮欢乃去。余寒早寝宴其，与居无居饮，实为异语。二三学者讲论之余，一路须登降岩谷卷则修，三峰集卷之四。정도전이 남긴 삼봉집의 소재동기에 의하면 도전이 소재동 황년의 집에 채를 들어 살았다. 그 동리는 바로 나주에 속한 거평 무곡 땅으로 소재사란 절이 있어 동리 이름을 소재동이라 하였다 라고 하여 자신이 황년의 집에서 귀거했던 사정과 소재동이라는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소재동은 대여섯 가구 정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그만 마을로 여겨진다. 정도전이 처음 세를 들어 살았던 집주인 황년은 제법 농사를 많이 짓고 마을에서 행세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정도전에게 방도 내어주었고 술을 잘 빚었다는 것은 살림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도전이 초갓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된 이후에도 황년은 정도전과 마을 사람들을 즐겨 초대하였다. 정도전이 황년에 대해 술이 익으면 자신을 초대하고 또 손님이 오면 언제나 술을 대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뜻하다. 승려였던 스항기를 빼고 황년과 김성길 등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술을 잘 마시고 서로 잘 어울렸으며 정도전과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계절마다 안주거리가 될 만한 토산물을 얻으면 어김없이 술자리를 만들어 즐겼다. 김성길은 약간의 글자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아우 김천은 담소를 잘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학식이 있다고 할 만큼 공부가 깊지 않았으나 일자무식은 아니었던 듯하다. 김천부나 조송의 사람됨이나 경제적인 사정도 아마 이들과 비슷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늙어서 중이 되었다고 하는 서한길은 안심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용모와 행동이 괴이하고 사투리와 속담, 마을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 서한길은 마을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까지 모두 기억하고 마을 기륭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듯하다. 늙어서 승려가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농사 짓고 살다가 나이가 든 뒤에 소재사 승려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절이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제가 수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도전이 지은 소재동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소재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거평, 부곡, 성시로, 사마, 유, 임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년 등은 거평, 부곡에서 상층부를 구성했던 성씨들이기보다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동리를 구성하지 않았나 싶다. 힘써 농지를 개간하거나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고 근처 상과들에서 먹을거리를 구했을 이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삶을 살며 외부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여유를 가졌던 것 같다. 이처럼 정도전은 소재동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백성들, 즉 대다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성들은 일년 농사가 잘 되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먹을거리였으리라. 정도전은 정치는 의식의 풍족에 있으며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에서 하민, 시아민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식으로 속일 수 없는 존재라 하였다. 정도전은 백성을 통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리고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이러한 통치 철학은 소재동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시대 1. 지방제도 개편과 나주목 71페이지 2. 나주지역의 향전 83페이지 3. 임진왜란과 나주 의병 88페이지 4. 나주 동계와 누정 95페이지 5. 전국 최초의 장시 최초가 아니고 최초? 나주 장시 최초겠지? 99페이지 포구상업 중심지 영산포 102페이지 조선시대 73페이지 1. 지방제도 개편과 나주목 1. 지방제도 개편과 나주 조선왕조는 건국과 함께 지방체제 정비를 꾀하였다. 태종 때 전국을 팔도 체제로 개편하며 개수관, 제守关경계란 개구나. 수는 守, 관은 관리란 관, 개수관, 제守关이름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 도 이름을 정하였다. 전라도 개수관은 고려 전기에는 전주와 나주뿐이었으나 고려 후기에는 전주, 나주에 더하여 광주, 승주, 익산이 추가됐다. 조선 태조 때는 전주, 나주, 광주 세 곳만이 전라도 개수관으로 정해졌다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광주가 빠지고 남원과 장흥이 추가되어 네 곳이 되었다. 광주, 남원, 장흥이 개수관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동안 나주는 전주와 더불어 변함없이 개수관 지위를 굳건히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나주목은 세계군과 8개 현을 관할하였다고 하는데 세계군은 해남, 해남과 진도, 해진, 영암, 영광군이며 파련은 강진, 무장, 한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현이다. 그런데 개수관 이름을 따서 정하다 보니 만약 해당 고을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명칭까지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개수관 읍포가 강등당할 정도로 큰 사건은 임금 혹은 엄형을 받고 파견된 수령에 대한 강상죄가 가장 많았다. 나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목에서 현으로 강등되는데 그 첫 사건은 1645년 인조 23년에 일어났다. 나주 향리 양한룡이 나주 목사 이갱생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이다. 향리가 목사를 인조실록에 의하면 양한룡이 임금에게 진상할 화살용 대나무를 훔치다 발각되어 이갱생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밤중에 무리 10여 명을 동원해 감옥에서 탈옥한 뒤 칼을 가지고 어디야? 관으로 들어와 이갱생을 찔렀다. 다행히 이갱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공문 후 모두 사형을 당하였다. 임금 대리인에 대한 살인 미수는 용서할 수 없는 강상죄였기에
거울에 대한 연조 책임을 물어 나주를 금성현으로 강등시켜버렸다. 그러자 전라도에서 나주가 빠지게 되고 대신 남원이 들어간 전남도全南道라는 이름이 등장하였다. 그림 세종실록 지리지 중 전라도 그림 전라도 지도 중 나주목 우안界、咸平界、罗州墓、长城界、长兴界、半月斗、安昌斗、元泰斗대동여 지도 중 전라도 1872년 지방지도 중 나주목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관서 관북도 중 전라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전라도 장신 당진 우리 충청남도에도 당진이 있는데 지州 金义 大晋 瑶岛 右水 临岩 罗州 南平 咸平 武安 灵光 茂场 高场 长城 昌平전패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두 번째는 금성현에서 나주목으로 원상 복귀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655년 효종 6년에 벌어졌다. 지방객사에 모셔진 전패, 땜파가 파손된 것이다.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령을 벌하는 정도의 처분은 종종 있었지만 나주처럼 읍포를 강등시킨 것은 매우 강하고 드물었다. 여하튼 이로 인해 나주는 다시 금성현이 되었고 전라도는 다시 전남도가 되었다. 세 번째는 영조 때 일어났다. 1728년 영조 4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에 나주 출신 인사들이 연관된 것이다. 앞선 두 번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왕권의 반기를 든 사건이기에 나주목은 또다시 연대 처벌을 받고 금성현으로 강등되었다. 이번에는 나주 대신 광주가 들어가면서 전광도, 죬광도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하였다. 당시 상황을 영조실록은 충청도를 공홍도, 콩홍도로, 전라도를 전광도, 죬광도로, 강원도를 강춘도, 짱춘도로 하였다. 충주, 청주, 나주, 원주의 네 거울이 모두 반역의 변란으로 그 호를 강등했기 때문에 아울러 도의 이름을 고친 것이다 라고 적어두었다. 한편 조선시대 공식 지방 행정체제는 팔도제였지만 군사행정 편의를 위해 1407년 태종 7년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각각 좌도와 우도로 나누기로 했다. 좌우의 개념은 왕성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동쪽의 산악지대가 전라좌도가 되고 서쪽의 평야지대가 전라우도가 됐다. 물론 좌도, 우도는 공식적인 지방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좌도 혹은 우도 관찰사를 두지는 않았고 다만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등 군사와 관련된 직제만 좌우로 구분됐다. 나주는 전주, 익산, 김제 등과 함께 전라우도에 속했고
전라좌도에는 광주, 담양, 남원 등이 포함됐다. 조선시대 지방제도에서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려 때부터 이어지던 속편이 없어지고 수령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직촌, 즈촌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나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고려 말부터 나주 속편으로 남아있던 영산, 압회, 여황, 회진, 안노, 봉룡, 반남, 장산 등 8곳이 1409년 태종 9년에 지방관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직촌으로 개편되었다. 직촌화는 나주목이 이전보다 직접적인 관할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향, 소, 부곡 같은 특수행정구역 역시 폐지되었다. 나주에서는 종의향과 솔리향 등 두 곳의 향이 흑파되고 종남면과 도림면이 되었다. 소, 수원은 수다소 한 곳이 수다면으로 부곡은 총 6곳이 있었는데 급평부곡과 금마부곡은 각각 급평면과 금마면으로 변하였고 군산부곡, 극포부곡, 임성부곡은 폐지되면서 삼양리로 합쳐졌다. 삼양리는 나주목의 직촌이지만 그 위치가 무안현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월경지 외징디였다. 나주목 가저촌 역시 나주목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치는 영암군 경계 안에 있는 월경지다. 남평은 고려시대 나주목 아래 속군이었으나 1172년 명종 2년에 어디야? 주업으로 승격되어 독립했다. 조선시대에는 나주와 별개로 독립된 현으로 존속하다가 1896년 군이 되었고 1914년에는 나주 일부로 편입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 중 남평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가 되면 나주목에 70여 개 명과 760여 개의 리가 존재하였다. 특히 오늘날 나주와 달리 나주목에 많은 섬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나주에 소속된 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고대와 고려시대 서남의 지역섬은 나주 소속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외구 침탈이 극심해지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나주로 피난을 오기 시작하였다. 장산도에서 고향을 떠나 나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장산리가 되었고 흑산도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영산현이 되었다가 다시 영산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들 지역을 나주 소속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1481년 성종 12년 편찬된 동국여지 승담에는 나주에 무려 30여 개 섬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18세기 호구 총수에는 33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섬 개수는 대부분 큰 섬 위주였을 터라 부족섬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주에 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729년 영조 5년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태자가 했다는 제도 주도 가운데 10곳 중 7, 8곳은 모두 나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1733년에는 승지 이광보가 금성대양, 따양에는 72개의 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라도 지도 중 나주목 선 부분 확대 모습. 한편 1896년 고종 33년 2월 3일자 칙령 제13호에 의해 육지 군현에 속해 있던 서남해안 도서를 신설된 지도, 완도, 돌산 등 3개군에 이전하게 됐는데, 이때 나주를 비롯하여 무안, 영광, 부안 등지에 부속되어 있던 도서 117개가 지도군으로 이전되었다. 한때 나주군도 루어州郡도, 나주제도 루어州주도라고 불릴 만큼 많았던 나주 아래 섬은 이후로 모두 사라졌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주 지역 행정구역 변화가 심하였다. 먼저 1894년 가보개혁 때 지방제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1895년 고종 32년 5월 26일 을미개혁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팔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 부지를 새롭게 실시하였다. 부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상위 행정구역이 도에서 부로 변경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도 아래에 있던 기존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 읍, 격차 등이 모두 사라지고 지방행정구역을 337개 군으로 단일화했다. 이때 나주는 관찰부로 승격하여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나주군 이하 16개 군을 관할하였는데, 다만 군현을 통폐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팔도제 때와 같이 읍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음 해인 1896년 2월 나주에서 단발령에 저항하는 을미의병이 일어나 참석관인 안종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나주부를 폐하고 광주로 관철부를 옮겼다. 그리고 8월에는 지방제도와 관계 개정에 관한 안건을 담은 칙령 제36호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1년여 만에 23부제를 폐지하고 13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8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13도가 된 이유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한 5개도를 남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는 8도 체제로 되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라도 역시 이때 남도와 북도로 각각 나뉘었는데, 북도 수부는 그대로 전주인 반면 남도 수부는 광주로 바뀌고 나주는 1등군으로 남게 되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까지 이어진 전주, 나주의 명칭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전라남도 지조가 광주로 바뀌면서 나주의 위상은 축소되고 말았다. 81페이지 조선시대 2. 나주목 행정조직. 지방행정 책임자 가운데 최고위 관료는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였다. 다른 말로 감사, 영감, 도백, 방백 등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가명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았는데, 전라도 가명은 전주에 있었다. 관찰사 밑으로는 부, 목, 군, 현 등 행정을 책임지는 수령이 있었다. 나주는 당상관인 정삼품 고유관료 목자가 수령으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금성일기를 보면 간혹 종2품이나 정4품이 나주 목사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주 목사는 문과 합격자와 음서 출신이 주로 파견되었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정리한 문과 방목에서 나주 목사 부임자를 조사해 보았을 때 임진왜란 이전에는 문과 출신이 대략 80%에 육박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주로 문신들이 부임을 했는데, 이는 군사적 능력보다는 행정 수행 능력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지방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토착 세력화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나주 목사 같은 당상관은 그보다 좀 더 길었다. 나주를 비롯해 전남 지역 28개 군 현에 파견된 수령에 대한 정보는
전남 선생안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료에 나와 있는 역대 나주 목사 부임 인원수는 353명에 달한다. 나주 선생안. 나주 목사는 전라감사의 지위를 받는 처지이면서 동시에 나주목 관할 수령이 어떻게 일하는지 점검하고 백성들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목사를 돕기 위해 종어품의 판관이 중앙에서 파견됐다. 판관은 목사를 보좌하거나 부재시 업무 대행이 중심 임무였는데 나주목이 워낙 큰 고을이고 관할 군현이 많은 까닭에 업무량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광해군 때에 재정을 아낀다는 이유로 판관을 없애버리면서 나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늘어났다. 판관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나주목 관리로는 교수와 찰방 등이 있다. 교수는 문과 급제자 출신의 종육품 문관으로 지방도호부 이상 향교에 임명되어 향교 생도를 교육하고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향교 교육을 통해 문과 초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수 역할이 중요했었다. 1480년 성종 11년 박성근이 지은 금성별곡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가 나주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가르친 제자 10명이 속과 쇼크에 급제하자 그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나주 향교 금성별곡 가리. 찰방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한 교통통신기관인 역참을 관리하는 종육품 외관직이다.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역도는 청암도, 칭옌따오였는데 찰방이 주재하는 중심역이 청암역이다. 청암역은 장성, 나주, 영암 방면과 무장, 영광, 한평, 무안 방면, 그리고 광주, 남평, 전라, 우병영 방면으로 이어지는 영로를 관할하였다. 지방 향반들은 향청을 만들어 목사를 견제하거나 자문하였는데 향청에는 가장 높은 좌수 1명과 별감 3인이 있었다. 그들은 부세 분배와 징수, 향풍 교종, 교정, 행정 실무층, 감찰 등에 관여하였다. 수령하부 행정체제는 토착인이 담당하였다. 목사와 판관 등을 도와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호장 등 행정 실무층과 멸리에서 마을 행정을 보조하는 멸리임이 있었다. 목사를 도와 통치 실무를 담당한 군관, 행정 실무층, 관노비 등을 산반 관속이라 하는데 대략 200여 명 정도 짐작된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진관체제라는 국가방위책을 사용하였다. 이는 내륙지방 군사 요충지의 중심이 되는 주진을 두고 그 밑에 거진을 설치하는 형태이다. 진관체제가 개편된 1457년 세조 3년 당시 나주는 무장, 고창, 영광, 한평, 무안, 영암, 남평 등 전라도 7개 거진 가운데 하나였고 경국 대전에서는 전라도 5개 거진 가운데 하나였다. 나주에서는 목사가 첨절제사를 겸임했으며 판관이 절제도의를 겸하였다. 진관체제 군사 판제가 대폭 개편된 것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였다. 1627년 인조 5년 무신 당상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는 영장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거진 수령이 행사하던 군사권을 영장이 가져가게 되면서 수령들에게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도록 바뀌기도 했으나 효종 이후 삼남 지방에는 전임 영장을 두고 그 외 지역은 겸임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1657년 효종 8년에 나주 거진에서 전라 우영으로 개편된 뒤 나주에는 정삼품 전임 영장이 별도로 배치되었고 나주, 광주, 능주목과 영암, 영광군, 화순, 남평, 무안, 한평, 무장현 등 삼목, 이군, 오현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영장 겸 토포사는 이제 군사권만이 아니라 사회치안 유지까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문신 수령에게서 군사지휘권을 거두어 전문 무관에게 넘긴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었다. 남평현의 치소는 지금의 남평읍, 남평리 일대에 위치하는데 지석강, 일명 드들강이 굽어 돌아가고 있어 동북쪽에 심리종을 조성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객사와 동헌은 각기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이 주변으로 각종 관아 건물이 들어서 있다. 남평현 관아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고문헌과 고지도 옛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된 건물로는 객사, 동헌, 누각이 있는데 남평군 읍지 1871년에 보면 객사, 영평관, 용빈관, 동헌, 선칠당,宣치당의 이름이 보인다. 가장 마지막 기록인 남평군 읍지 1899년을 보면 객사,客舍, 아사, 야舍, 향사당, 샹舍당, 군관청,军官亭, 연무청, 练武亭, 현사, 县司, 작청, 坐厅, 전제청, 田日厅, 소정청, 小兴厅, 사령청, 使令厅, 교방청, 教坊厅, 관청, 관亭, 해연청, 谢玄厅 등의 관아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 관아의 규모와 남평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관아의 중심인 객사 영평관은 1910년부터 남평 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남평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남평군 읍지종 남평지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85페이지 2. 나주지역 향전 16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사림 세력이 주도하였다. 사림은 주로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언론직을 담당하면서 성리학적 도덕정치를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기존 세력인 훈구와 충돌이 빈번했다. 사림은 대체로 성종 때부터 과거 합격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훈구 세력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사람들은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중앙정계에서 살아남았고 선조대에는 훈구파를 대신하여 정계 주도권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훈구 척진을 척결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으며 1575년 선조 8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계의 동서분당은 전국 각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한 지역에 동일한 정치 세력만 존재했다면 아무런 갈등이 없었겠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다.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족들이라도 학맥에 따라 당색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과거 합격자를 어느 정도 배출했느냐를 두고 사족들 사이에 묘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족 간 갈등이 빈번했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향권을 둘러싼 향촌 사회 내 다양한 경쟁과 갈등 양상을 향전, 쌍짠이라 부르고 있다. 한 지역에 동일한 정치 세력만 존재한 경우라면 별다른 갈등이 없었겠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다. 호남 지역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했다는 점에서 영남 상황과는 달랐다. 호남 사림들을 항맥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서경덕 계열이 동인으로 송순 계열이 서인으로 나누어진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인계는 최부, 이중호, 정계청 계열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인조 반정 이후 허목, 윤선도 등 남인계 인사들과도 연결된다. 서인계는 김인후, 기대승, 이항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한 축을, 이 성혼과 가까웠던 문인들이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데 서인계는 나중에 노론과 연결된다.